8.15 합의는 지난 7년간 대결 국면을 끝내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7년 만에 남북대화 시대가 다시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유감 표현을 불구하고 사과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를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부석 협상 과정에서도 용감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속 조치로 단독회담의 빠른 개최,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 접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잘 발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12만 9천 명, 그중 생존자는 6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 3만 5천 명 정도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유대성이 아닌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의 후속대화 과정에서는 8.15 합의는 원칙의 승리가 아니라 타협의 승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후속대화 과정에서도 이 위기하지 말고 상호 실리구축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권의 유불리보다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열린 자세로 대화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시장 구조죠. 잘못된 정치입니다. 노동부는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아차 농성 현장을 봤습니다. 불법 고용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다가 고용 보복 계약이 해지돼서 대량 해고 사태를 맡게 된 아사히 중화사태를 부릅니다. 임금 피크제에 떠밀려서 위법한 취업 규칙 변경을 강행한 중부 발전사 등을 봅니다. 어제 한 노총 금융노조에서 만여 명이 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서울 광장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취업 규칙의 불법 변경, 노동의 유연화 정책이 잘못돼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부의 진심 어린 진정한 노동정치에 대한 회의를 강력하게 요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조에 규정된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원칙은 노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정권 입맛대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원칙을 깨는 국민적 합의를 깨는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편에서만 서서 친기업적 노동시장 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이에 노동법의 기본적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을 가릴 것 없이 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의 노동부는 노동부인지 기업부인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가 노동법을 무시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 지침을 내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역할할 것을 주문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입니다. 정부가 먼저 노사의 수평적 문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노사관계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반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민주화가 노사를 투쟁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 파트너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위장적으로 불법 파견, 부당해고 등 사측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기본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노조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훌륭한 이런 국정감에서 정부와 사측의 이 잘못된 담합 행위를 제대로 밝혀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성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평화적으로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남북 간의 충돌과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군사적 대결로는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평화는 대화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 간은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대화를 계속해서 불안한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상시적으로 대화하면서 대화의 급을 격상시켜 나간다면 한반도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당국자 회담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박근혜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살펴봐도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술에 타고 물에 물 탄 듯이 밋밋하게 지나온 2년 6개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무능, 불통, 유체 이탈 화법이고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행동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 불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 만에 가계부채 1130조 시대를 맞이하고 중앙정부의 채무는 580조에 달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안타까운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한 달 평균 임금은 146만 7천 원으로서 정규직의 54% 수준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을 살펴봐도 민생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행복, 민생의 행복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우리 당도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는 여야 관계가 적대적 경쟁 관계에서 협력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살리기를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고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지난 18, 19일에 이어서 그저께와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상하이 종합지수 3,000선이 문제되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 유럽의 주요 증시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향이 제한적이다,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은 양호하다라는 이야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이러한 중국 경제 영향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예측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실효성으로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고 중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제 대응 시스템의 만반을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이 마이너스의 손이 되지는 못할 가능성,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자산 457조 4천억 가운데 19.4%인 96조 6천억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에만 국내 주식 투자에서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주식 투자에서 5.5%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4조 7,540억 원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2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 277곳의 지분 평가 가치는 지난달 31일 79조 7,742억 원에서 이달 21일 74조 2,764억 원으로 6.9% 감소했는데 한 달도 채 못해서 보유주식의 가치가 5조 5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각종 개념의 악재로 코스피가 이 기간 7.59% 수직 낙하에 따른 충격파의 영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3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에 뛰어든 사모펀드의 국민의 자산인 연금기금 약 1조 원을 인수투자금으로 약정한 것을 보고 있자면 과연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실시한 것인지 사모펀드 봐주기식의 투자는 아닌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작 주주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한 건과 롯데 사태에 있어서도 그 역할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천억 원대의 손실로 결과가 연결되었습니다.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가져보고 있는 것이 작은 현실인데 이제는 국민연금이 이러다가 크게 손실을 봐서 상진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근심까지 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보수적인 운영 전략 탓이라고 하는 이유만 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의 노후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민연금이 더더욱 분발해야 할 것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무박 4일간의 끈질긴 대화 끝에 파국은 막았습니다. 그러나 자화자찬에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남북 간의 충돌이 재발된다면 중국 증시의 폭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 대변동과 대지각 속에 우리가 안보 불안을 감당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남북 대화가 북한 도발의 재발 방지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에 이르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과 확성기 중단이라는 서로의 정권적 안보 체면을
하기 위한 정치적 면피 회담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립과 대결의 시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종식하면서 남북 신뢰의 시대를 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반도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화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일정상 남북 정상회담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그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북 지도부급 국회 회담도 제안드립니다. 메르스 TV가 종합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의 확산 방지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서 설치한 메르스 대책 TV 활동을 한 바 있고 백서를 통해 국민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TV에서는 메르스의 원인이 정부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무지와 안일한 초기 대응이었으며 그래서 한국형 메르스라는 코러스가 돼서 한국형 호흡기 증후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러스는 이 공중보건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 대상인가를 알리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부실한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다시는 국가적 질병 재난에 국민들이 희생당하거나 위협받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섬세한 정책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어서 이영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성적표를 매겼을 때 낙제점이라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 실패라고 하죠. 제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 박근혜 정부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끝나자 또다시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중지기를 열어서 노사정위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동개혁, 왜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동 전문가로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허구를 어떻게 한국노총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노동계와 박근혜 대통령의 갈등 구조가 사회 불안만 높아지게 만들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이 오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체를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잘못된 노동개혁이라고 이름이 잘못 붙여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대고화나 임금 피크제 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노사 간의 단체 교섭에서 만들어지는 단체 협약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 정해지는 겁니다. 변경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단체 노동상권 중에 단체 교섭권이
빠지지 않는 한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하겠다고, 그게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해고하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쉽게 해고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은 청년, 그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그 아버지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은 결국 아들, 딸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일반 국민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들이 앞으로 취업할 때 언제든지 해고해도 좋다고 하는 이 서약서를 쓰고 취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임금 피크제, 이미 금융, 공기업, 대기업들 중에 상당수 사업장이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늘었다는 그 사실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지금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맞아, 제가 최초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던 사람인데 금융에서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일방적으로 법으로 단체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해고 하나는 아버지 쉽게 해고시키면 아들, 딸, 청년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는 이미 수많은 사업장이 실시하고 있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는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구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끝까지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목을 매는 건지 전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만 높아져서 사회불안만 야기되고 결국 반환점을 돌면서 낙제점을 받았던 경제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임금 피크제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많은 사업장이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노동개혁이라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자꾸 듣다 보면은 이해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노동개혁이라고 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외침을 끝없이 대통령이란 분이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노동개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진짜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든 또 노사 화합으로 이 경제 주체인 각 사업장 간의 안정을 가져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든 실질적인 경제 성장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억지는 국가 경제만 망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